I don't want to watch another massacre. Let's settle this war in the old manner. Your best fighter against my best. Agrius! This is my man. Achilles! H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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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forgive me for any offenses. I've served you as best as I could. May the gods be with you. You won't have eyes tonight. You won't have ears or a tongue. You will wander the underworld blind, deaf, and dumb, and all the dead will know. This is Hector, the fool who thought he killed Achilles. Ah!
out Prince of Troy. Get up. Won't let a stone take my glory. 안녕하세요. 장감중학교 3학년 학생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자, 오늘 만나게 될 그리스 문명에 관련된 영상을 살짝 봤습니다. 앞에 나온 영상은 여러분 보시면 아셨겠지만 아킬레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등장하죠? 이 영화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할게요? 네, 맞습니다. 트로이 전쟁입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그 서양 문명의 시초죠. 이제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에게라고 불리는 바다 주위에 이제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트로이 문명 같은 게 이제 성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막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치고받고 하게 되는 가장 큰 전쟁이 이제 트로이 전쟁인데요. 근데 이 트로이 전쟁 전후식이 기록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설책으로 많이 알려진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알려진 사건이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을 비롯한 그 주위의 이제 문명들의 모습이고요. 실은 원래 이 문명은 진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문명으로 많이, 특히 트로이가 얘기가 많이 됐었다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소년이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고 진짜 이 문명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이제 유적 발굴을 하다가 현재는 진짜 존재하는 문명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요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에게 문명이 이제 더욱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세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에게 문명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가면서 그리스 문명을 이제 완성을 해가는지가 명확한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시기에 자료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공백기라고 막 역사학자들은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뜬금없게 그래서 중간에 기록이 싹 사라졌다가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이 그리스 일대에 작은 도시 형태의 국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로 치면 울산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도시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하면서 이 도시 하나하나가 국가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약간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한국사 수업 때 배웠듯이 보통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얘네가 세력을 점점점 불려가다가 결국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느 하나가 승리해서 거대한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거든요. 특히 동양은 그런 사례가 일반적이죠. 예컨대 우리도 고구려, 백제, 신라 싸움바 하다가 결국엔 신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 아주 재밌는 사실은 이 도시국가들이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아요. 통일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이 그리스의 독특한 지형적 요인 때문인데요. 자, 그리스, 이 발칸반도 일대는 지금도 산지 지형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산이 굉장히 도시국가들 사이에 이렇게 산맥이 막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복을 하러 가려고 이제 가다 보면은 이미 산 넘어가는 순간 힘 빠져. 가자마자 전쟁 져요. 그러니까 정복 활동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 요인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통일 국가를 만들기보다는 약간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도시 형태의 이 집단들이 국가로 성장하게 되고요. 이걸 흔히 우리가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지들 말로 이거를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고대의 시작이다, 서양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는요. 바로 이 폴리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시작이 된다. 본격적 얘기예요. 그 이전은 아까도 했지만 좀 신화적이고 아직 연구가 제대로 확실한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통 고대 문명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고요. 이 폴리스를 만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에게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폴리스라 그런지 이 폴리스가 서로 다른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들어진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아크로폴리스라든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 대한 신전이라든가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참고로 학습지에 그림을 넣어놔서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나요? 이 중앙의 광장 여기가 아고라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위에 툭 튀어나온 데 위에 보시면 여기 신전이 있어요. 이 일대가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거고요. 이 아크로폴리스 주위에 이제 신전 혹은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좋잖아요. 바꿔 말하면 가장 높이 있으니까 방어에 유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신전이 없으면 군사시설을 짓는다든가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전체가 하나의 폴리스로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리스는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비슷한 구조의 폴리스인 만큼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비록 따로 놀고 따로 생활하지만 하나의 그리스 세계야. 왜 같은 그리스 신들을 믿잖아. 제우스 신 믿고 포세이돈 믿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우린 같은 일종의 민족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상징으로서 서로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또한 여러분 올림픽의 유래가 되는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해서 요런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시나 팬이어서 많이 읽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 보면 실제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올림픽 경기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폴리스들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고대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폴리스가 존재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알기 너무 힘들겠죠. 솔직히 선생님도 다 이거 다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 정도만 우리가 많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과서를 보시면요. 이 폴리스 중에 유난히 이름이 알려진 실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돼버린 폴리스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나요? 네, 여러분. 이 폴리스 할 때 반드시 별표 쳐서 꼭 기억해야 하는 폴리스예요. 이 폴리스 바로 아테네인데요. 얘가 일반 폴리스랑은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니기 때문에 실은 앞에 내용 간단히 보시면 돼요. 산지 때문에 이제 폴리스가 발달했다라는 건데 이 많은 폴리스 중에서도 유난히 유명하다. 이름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테네가 특이하냐, 유명하냐? 바로 아테네의 정치 때문이에요. 자, 이때는 나라 운영,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저번에 시대 흐름 할 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자, 고대 중세 시대까지는 우리가 흔히 지배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만한 그러니까 이름만 표현만 약간 다르지 흔히 뭐 왕이라고 부르는 귀족이라고 부르는 뭐 우리식으로는 양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특권층이라고 하죠. 권력을 지닌 애들이 정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되게 보편적인 거고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가 그래요. 근데 이 아테네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아테네는 왕이 아닌 시민들이 주인인, 시민들이 권력을 가진 민주정치가 크게 발달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요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 폴리스이자 요 민주정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민주정치의 토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민주정치 어쩌다 아테네는 사용하게 됐고 발전하게 되느냐 연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폴리스가 돼버립니다. 또 뭐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울 하이라이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딴 건 까먹어도 요건 기억해라. 바로 어디에 대해서? 바로 아테네입니다. 왜? 무슨 정치가 발달해서? 민주정치가 발달해서. 자, 그러면 아테네 어떤 식으로 민주정치를 했느냐? 아테네라고 당시 시대적 그런 흐름을 깨기가 쉬웠겠습니까? 아테네도 물론 처음부터 이 민주정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다른 폴리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특권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귀족, 얘네가 역시 아테네는 근데 왕은 없었나 봐요. 왕은 없고 귀족 중심의 정치를 했던 게 일반적인데요. 귀족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이제 밑에 있던 평민 계층들이 우리에게도 권리를 다오 하면서 이 평민이건 귀족이건 계급에 상관없이 내가 시민이라면 이 아테네에서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주인 돼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정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걸 바꿔 말하면 귀족들이 땅땅거리고 있을 때 이 밑에 있던 흔히 귀족에 반대되는 평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계층들이 그만큼 강력한 뭔가 파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평민들 권력이 당장에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평민들이 파워를 얻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쉽습니다. 돈, 머니입니다. 평민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 유리했었다라는 거야. 왜냐? 아까도 했지만 이 폴리스는요, 산지를 깔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아요. 아테네 역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산이잖아요. 농사를 짓긴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해상무역, 바다를 통해, 특히 이 바다 바로 옆에 에게해를 비롯해서 그 더 거대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리스는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통해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이 해상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만드는 상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공업은요, 상대적으로 평민이 돈을 벌어들기에 유리한 게, 농업은 내가 농사를 짓고 반드시 뭐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그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땅 얻기가 쉬운 줄 압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땅은 되게 쓸만한 땅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면 이 평민들이 힘을 쓰기 어려웠을 텐데, 땅이 없어도 얘네가 어쨌든 뭔가 돈을 벌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 해상활동, 상공업의 발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얘네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때 경제적 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군사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때는 실은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그 영상에서 혹시 봤어요? 이때는 무기를 아까 보니까 좀 갑옷 입고 있고요. 방패, 거대한 거 들고 있고, 그죠? 창 들고 있고요. 중장보병이라서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원래는 참고 삼아 알려드리면 우리 3학년이 똑똑하니까 중장보병이라고 해서 보병, 걸어당기는 애들인데 중장, 무거운 장비를 찾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방패라든가 두꺼운 갑옷이나 막 창 같은 거를 이 군인 하나하나가 준비를 해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무기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이제 들고 오는데 그거를 갖출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이제 장군이 되고 군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상공업으로 그런 무기를 갖출 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평민층이 전쟁에 참가를 하면서 막 아까 트로이 전쟁처럼 그런데 와 나가가지고 막 적장도 죽이고 그러면서 군사적인 공을 쌓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나 돈이 있어. 전쟁에서 활약했어. 실력 있어. 능력 있어. 근데 왜 나 아무런 권리가 없어? 따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이러한 해상무역, 상공업의 발전, 그리고 평민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전쟁에서의 활약,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평민층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평민층이 당당히 요구하는 거죠. 나도 정치에 참여하겠어. 나도 권리를 가지고 나라 운영에 참여할게. 왜냐면 나라 운영하면서 전쟁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기 목숨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정치에 참여할 거야 요청하게 되는데요. 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는 흔히 요거 줄여주세요. 뒤집어서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걸 요구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근데 귀족들 입장에서 나만 정치했었는데 평민층이 정치하고 싶다 하면 처음에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정치는 우리만의 특권인데 니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대적 흐름이 보니까 평민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평민층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것을 당시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드디어 여기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거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론을 기점으로 아테네가 민주정치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솔론은 생각해요. 귀족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 그동안 정치는 귀족들의 특권이었거든. 근데 평민들이 갑자기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근데 평민들의 말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둘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뭔가 서로 양보할 만한 구석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솔론이 가만히 보니까 평민들 중에도 아무 평민이나 이 참정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했지만 이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할 수 있는 주 배경이 뭐였다고요? 머니거든요. 머니.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라는 거야. 솔론이 여기서 아하 한 거죠. 우리 정치에서 권력을 줄 때 이 참정권을 부여할 때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왜냐, 귀족이면 당연하게 얘네는 머니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평민은 다 돈이 많으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창 이 참정권 달라고 떼쓰는 부자인 애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권리를 나누는 정치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한자어로 돈을 이제 현금 해가지고 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금을 이용해 권리를 나눠줬다. 금권 정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재산, 혹은 네가 이제 나라에 기여하는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게 이제 결국 재산인 거죠. 재산에 따라서 너에게 참정권을 나눠주겠다라고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산에 따라 금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혹시나 참정권을 잃을까봐 우려했던 귀족들은 모두가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한 한참 뜨겁게 참정권을 요구하던 평민층들 중에 다수도 역시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는 중간에서 조율을 잘했다라고 해서 별명으로 조정자, 중간에 조정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 별명을 얻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솔론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평민층이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참정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론이 이렇게 한번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평민들이 슬슬 맛을 본 거예요. 정치의 맛을.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 참정권 요구하는 이제 평민들의 목소리가 더 강경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리고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적어놨어요. 클레이스테네스라고.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 때에는 결국에는 뭐 굳이 돈을 가지고 권리를 나누니, 그럼 뭐 이제 평민들 정치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모든 시민, 재산 기준 없습니다. 그냥 네가 아테네 시민이라면 귀족 평민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아테네 시민이라면 모든 시민은 참정권을 가지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시민이라도 귀족만 가지고 있다면 솔론 때는 재산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제는 클레이스테네스는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줬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나눠줬던 클레이스테네스, 되게 민주적인 사람 같죠? 유명한 아테네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자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자기가 권력을 오래 가지려고 하니까 이 권력을 오래 독재를 하려고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시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래서 권력을 참정권에 우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랬던 되게 좀 독특한 인물이 클레이스테네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모든 시민은 참정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재밌는 거는 동시에 독재자를 예방하는 제도 역시 만들게 돼요. 이 제도가 선생님 학습지에 사진으로 실었는데요. 교과서에도 있는 사진이에요. 이거 지금 보면은 도자기 조각에 뭔가 막 적혀 있죠. 여기 사람 이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조각에다가
앞으로 독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 조각, 이걸 한자어로 도편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편에다가 독재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았어. 숫자가 가장 많이 표가 뽑힌 사람이 앞으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아테네에서 10년간 쫓아내자. 추방하는 제도예요. 아예 평생 쫓아내긴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세력을 충분히 잃어버릴 만큼 10년간 추방하는 제도. 그래서 이걸 도편 추방제라고 하게 되고요. 요걸 통해서 독재자를 예방하는 그런 모습까지, 독재자가 나타나는 걸 막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웃기죠? 본인이 독재자인데 모든 시민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독재자를 예방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어요. 그죠? 되게 특이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권력을 줬다. 이거는 명백하게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의 업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부정이 안 되는데 이 도편 추방제가 논란거리가 돼요.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독재자가 독재자를 예방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론에서는 이게 클레이스테네스가 만든 게 아니라 클레이스테네스가 죽은 직후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학지 보시면 칸을 정리할 때 그 도편 추방제를 클레이스테네스 안에다 안 넣어놨어요. 학습지 확인하셨나요? 네, 안에다 안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이게 요새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명확하게 클레이스테네스라고 안 하고 그 전후 시기, 그즈음 시기라고 요새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추세예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문제지가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에 우리 교과서 그래요. 도편 추방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잘 분석을 하셔서 정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서 좀 주의하시기를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흐름 잡히시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귀족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솔론에 의해서 재산을 통해 평민들이 어느 정도는 참정권을 가졌다가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에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클레이스테네스 시기, 자 이제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가졌어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어이구, 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겼네요. 지금 클레이스테네스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민주정치다. 그저 모양에만 그쳤다, 민주정치가. 라는 평가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형식적이요. 실은 이 평민들이 그래서 아싸 하고 내가 권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평민들이 권리를 갖고 나서 이걸 쓰려고 보니까 쓰는 게 쉽지가 않네. 앞에서 이미 솔론 시기부터 이제 활약을 했던 부자 평민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돈이 없는 가난한 평민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가난한 빈민이라고 하죠. 이 가난한 평민들이 나는 지금 투표에도 참여하고 싶고요. 민주적인 토론활동에도 참여하고 싶고요. 나도 국회의원 같은 그런 뭔가 공직자 생활, 공무원이 돼서 활약도 해보고 싶어요. 나에게 이제 참정권이 생겼으니까요.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치활동을 하려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실은 이 시기 원래 아테네에서는요. 정치하는 사람은 앞에서 봤다시피 특권층이 보통 정치를 했잖아요.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거든요. 월급을 안 줘요. 요즘은 다 공무원도 월급 받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일종의 공무원인데 월급 받잖아요. 근데 이때는 월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래도 어부야, 고기잡이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정치를 하면은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분명히 내 손에 참정권을 쥐어주긴 했는데 실제로 이걸 쓰지를 못해요. 의미가 없는 참정권인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이해가 가요, 이거? 가지고는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예컨대 요즘 그런 거 제도 보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투표날 내가 투표소에 가고 싶어요. 투표소가 우리 장검중학교 4층이래요. 4층이라서 내가 투표를 하려고 갔는데 어머, 내가 장애인이야. 하체를 못 써. 하반신 마비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 그럼 나 4층 투표소 어떻게 가요? 그쵸? 난 투표권이 있어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소를 가야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빈민들이 가지고는 있으나 권리를 못 쓰는 일이 생겨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 별표 많이 쳐주세요. 엄청 많이 쳐주셔도 돼요. 되게 중요한 아저씨인데요.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완성을 시켰던 이 사람을 우리는 페리클레스라고 부릅니다. 자, 페리클레스. 이름도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는요, 이걸 느낀 거예요. 모든 시민들에게 분명히 클리스테네스가 참정권을 나눠줬지만 이걸 못 쓰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시민들이 회의기관에 참석을 해서 직접 모든 나라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아테네는 그냥 모양만 민주정치가 아니라 실제 의미가 있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민회라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회의기구체를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모든 시민이 직접 나란 일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빈민들이 왜 참정권을 못 썼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결심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되겠구나. 당신이 투표를 하면, 당신이 공무원이 되면 그에 맞는 돈을 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런 월급,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수당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이 실질적 민주정치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수당제를 실시한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주잖아요. 너도 나도 공무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대통령 같은 거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도 민회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자리는 제한적이니까 뭔가 공직자 자리 같은 거 그 뭐 민회도 매번 뭐 전부 다 부를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몇 명만 부를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이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기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첨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제, 추첨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아주 공정하면서 모든 시민이 실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는 참정권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실제 그걸 성공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테네 민주정치, 뛰어나다, 대단하다 하는 건 바로 이 페리클레스 시기의 민주정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페리클레스. 그래서 이 밑에 네모박스에도 있지만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기, 또한 아테네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좋은 제도예요. 정말 좋아요. 페리클레스 머리 좋습니다. 그쵸? 현실적으로 딱 당시 평민들이 왜 참정권을 못 쓰는가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문제는 이 수당, 돈 어디서 나옵니까? 월급을 주려면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나라 돈은 어디서 나오죠? 그쵸? 보통 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걸 다시 월급을 줘요. 조삼모사잖아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쵸? 앞에 사람들이라고 이거 몰랐겠습니까? 멍청해서 안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실시하고 싶어도 이거 수당을 줄 돈이 없기도 했던 거예요. 나라에 세금이 모자랐던 건데 자, 페리클레스가 요게 가능했던 이유, 수당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이 시기에 페리클레스는 요걸로 모자라 아테네 잘 나갔잖아요. 기념으로 아테네의 수호신을 위해 바치는 신전까지 짓습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이 누구게요? 이름에 힌트가 있죠. 아테네.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만든 그리스에서 되게 유명한 신전. 이건 보통 미술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리클레스 시기 만들었던 아주 그리스에서 뛰어난 유명한 그리스의 가장 대표 건축물 중에 하나죠. 요런 것들을 짓곤 하는데요. 이게 또 커요. 그 아테네의 가장 핵심인 수호 여신이 아테나 여신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짓는 건데 잘 지어야 되잖아요. 엄청 웅장해요. 그래가지고 돈 엄청 깨져요. 자, 이 많은 돈들 페리클레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시기 아테네가 어떤 전쟁 과정에서 되게 이득을 얻게 되거든요. 자, 이 전쟁 학습지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다 보니까 뒷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학습지 3쪽을 보시면요. 그 왼쪽 박스에 전쟁이 하나 있을 거예요. 플레이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흔히 속칭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페르시아 전쟁. 요게 이제 페리클레스가 돈을 쓸 수 있는 주 원인인데요. 이 페르시아, 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국가죠. 지금의 서아시아 일대, 서아시아 일대 이제 아주 거대한 제국으로 등장했던 굉장한 강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고요.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그 서아시아 주위 국가에서는 모두가 페르시아 하면 이제 설설 기는 엄청난 거대 제국이었던 강력한 국가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주변에 쓱 가면 약간 우리로 치면은 중국 통일제국 같은 느낌? 수나라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서아시아를 빡 통일을 했어. 주변에 이제 작은 국가들 다들 어이구 페르시아 형님, 페르시아 대장님 하면서 막 다 설설 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에헴 이러면은 어이구 항복하겠습니다. 다 약간 이런 분위기요.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몇 안 되게 개기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이 뭔데? 왜 무릎 안 꿇는데? 하는 애들이 그리스였던 거예요. 바다 건너 좀 멀리 있기도 하고 이제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리스는 페르시아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보기엔 웃긴 거죠. 통일 국가도 아니고 조각조각 지들끼리 나눠져서 생활하는 게 이 덩치 큰 우리 페르시아 아니 뭐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무서운 줄 모르고 무릎을 안 꿇어. 결국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걸 우리는 이제 흔히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침략을 와요. 그리스 당황했겠죠? 우리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쟤는 거대한 제국이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이 강력한 페르시아에게 맞서기 위해서 그리스는 똘똘 뭉쳐서 원래는 따로따로 폴리스별로 지내던 그리스 세계지만 어쨌든 같은 그리스인들이잖아요. 연맹을 만드는 동맹 세력을 만들게 돼요. 이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 팀이 쭉 뭉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팀을 만들었으니까 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팀장 후보로 이제 몇 개의 폴리스가 이제 눈에 띄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해상 활동을 바탕으로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던 아테네가 여기서 이제 맹주 동맹의 짱으로서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페르시아를 맞서 싸우게 되고요. 근데 솔직히 그리스인들도 거의 좀 반쯤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해요. 저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이겨? 뭐 우리가 평소부터 뭐 똘똘 뭉쳐서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웬걸? 연속으로 그리스가 이깁니다. 크게 이제 한 3차례 정도 그 페르시아가 첫 번째 실패해서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3차례 정도 오는데 그리스가 그걸 다 이겨요. 약간 우리로 치면 고구려와 수나라 싸움 같은 느낌인 거죠. 수나라가 통일 빡 해가지고 고구려 무릎 꿇어야 했는데 고구려가 싫은데 홈치뿡 이래가지고 왔다가 살수대첩으로 개박살났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뭐 셀라미스 해전이나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테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테네가 내가 짱이었잖아. 그치? 떵떵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세계야 내 말 앞으로 잘 들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의 대표로서 이 델로스 동맹이 이제 또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 이 다음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비를 같이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제 델로스 동맹의 돈을 모아 금고에 저장해놨다고 델로스 동맹 금고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금고를 아테네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야 얘들아 돈 갖고 와. 우리 이제 무기 나중에 살 때 돈 써야 돼. 훈련시킬 때 애들 밥 줘야 돼. 간식 줘야 돼 하면서 돈을 막 이제 다른 폴리스들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테네가 해상활동하고 보니까 눈치 좋거든. 정보 많이 모으거든요. 페르시아가 3차례 전쟁하고 나니까 이 분위기가 더 이상 전쟁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리스 세계에는 야 또 전쟁 날지도 몰라. 계속 돈을 걷어들이면서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아테네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때 바로 이 동맹 금고에 돈을 썼던 사람이 페리클레스고요.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델로스 동맹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횡령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나쁜 짓인데 원래는 어쨌든 근데 어찌나 저찌나 이걸 통해서 아테네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되게 떵떵거리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아테네 되게 잘 나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현대사회도 우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민주정치를 이제 누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민주정치 자세히 보니까 우리 민주정치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결정적으로 아까 되게 선생님 강조했던 단어인데요. 이겁니다. 이 시기는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거. 요게 되게 큰 특징이에요. 선생님, 저희도 정치하지 않나요? 저희도 투표하고 저희도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일상생활의 모든 국정 운영에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장 선생님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수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언제 뭐 그 국회에 가가지고 막 코로나 사태 막 같이 해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마스크 뭐 어떻게 구매하세요 막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리자를 통해 대신 진행하게끔 대통령이라는 대표를 뽑아서 대신 일하게끔 부탁을 한다면 이때 아테네 시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곧 국회의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직접 나란 일을 토론하고 토의하고 가끔은 패싸움도 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가면서 정치 결정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민주정치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사회랑 가장 비교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실은 그 원래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직접 내 나라 문제를, 내 사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이상적인 민주정치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현대사회가 결코 발전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닐 텐데 뭐가 문제일까? 그쵸? 일단 선생님이 비롯해 이 울산 사람만 해도 가서 정치를 한다고 봐요. 국회의사당 안에 사람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인구가 너무 많고 또 국가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람들에 비해 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적은 거죠. 즉 이 시기 아까 계속 강조한데요. 이 시기는 시민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서양사에서는요. 시민이란 단어가 되게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는 국민이 곧 시민인 사회예요. 지금 국민 중에 노예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국민 중에 인권을 못 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원래 이 시민이라는 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노예. 걔는 물건이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요새도 이제 청소년층 나이가 어리면 어린애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는 것처럼 이때도 너무 어린 경우에는 역시 시민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야만 시민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만 문제는 이 시민이라는 자격 자체를 제한적으로 준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두 자격을 부여받잖아요. 시민이 되잖아요. 그죠? 나이 문제만 아니면.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제한한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노예 같은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라든가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선생님 당시 시대적으로 노예야 뭐 사람 아니니까 안 주고 외국인 지금 우리도 외국인은 국적 제한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시민의 자격이 제한됐다. 이게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여자가 시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되게 제한적이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 시민의 자격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잡소리긴 한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 여성의 권리, 뭐 여성에 대한 대우, 존중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면 보통 어디가 더 여성 존중을 많이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선입견으로는. 그죠? 뭐 개개인 차가 있고 국가별 차가 있겠지만 보통은 서양이 조금 더 여성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오히려 비교해보면은 오히려 동양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서양에선 떨어집니다.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지는 게 바로 요 사례죠. 똑같은 나이대고 똑같은 신분이지만 남성에게는 시민의 자격이 있고 여성에겐 주어지지 않아요. 요게 가장 유명한 사례고요. 이 오죽하면 요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 고대 시대는요. 그리스 뭐 중간에 이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시기도 그렇고 이 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되게 천하게 봐요. 천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녀가 사랑하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녀가 결혼하고 연애도 하고 뭐 아이 좀 이렇게 러브러브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육체적이고 짐승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은
그 우리 흔히 유명한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유명한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되게 고차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동성애, 특히 남성 간의 그런 동성애가 오히려 되게 정신적으로 레벨이 높은 그런 것들로 취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결혼을 했어도 남자 애인이 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막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의 관계가 뭐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종류의 책들, 물론 소설 같은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꽤 많고요. 이거는 실제인데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동방원정을 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기 이제 병사들의 특징이 무거운 무기를 들고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주로 이 싸움을 할 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무슨 거북이 등딱지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영상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막 땀 냄새 막 암내 막 나는 이 남자들이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는 막 먼 거리의 원정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얼마나 싸우기 싫겠어요. 근데 이기려면 얘네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뭉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일부러 자기 그 부대를 꾸릴 때 커플들끼리, 남자 커플들끼리 구성을 했다. 이 일화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동성이라는 게 이 시기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재밌는 사연이죠. 뭐 이게 좀 잡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돌아오면 그 정도로 이제 여성의 권리를 많이 낮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제한적, 직접적인 특징을 이게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아테네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민주 정치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흐름 정리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흐름 잡아보시면요. 학습지 가지고 해볼게요, 이번에. 선생님 미리 답을 채워놨어요. 시간 관계상.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리스, 폴리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했고요. 왜 통일을 이루지 않고 폴리스로 만들어지느냐? 바로 산지 지형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폴리스들 간에는 그래도 동질감, 서로 같은 존재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아까 이 구조도 한번 봤었어요. 이 용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폴리스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제일 유명한 거 별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바로 아테네입니다. 왜? 민주정치 때문에. 그런데 아테네 처음부터 이런 민주정치가 발전 아니고 초창기는 다른 지역처럼 여전히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 중심의 정치를 하다가 점점점 민주정치로 발전했다. 어떻게? 바로 평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해상활동, 상공업 뿐만 아니라 전쟁, 정복활동에서 평민층이 참여하고 활약했기 때문에 얘네도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평민층의 지위가 성장하고 무슨권을 요구했다? 잠정권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특징을 좀 비교하자면 솔론은 돈을 이용해서 금권 정치, 클레이스테네스는 일단 모양은 겉으로는 모두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형식적인 민주정치, 그리고 페리클레스 시대로 넘어가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모두가 실제 의미 있게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고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요인에는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벌어들인 델로스 동맹의 돈을 이용해 수당제 같은 이런 제도를 새롭게 실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재밌는 제도가 하나 출현하니 더편 추방제라는 게 중간에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정치, 우리 현대랑은 다르게 직접적이고 제한적인 특징을 지닌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만화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없는 친구들은 이제 학습지에 있는 걸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답 여기 해놨는데 안 보시고 먼저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수업 들으신 친구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요게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실은 그 그리스 폴리스 하면 솔직히 아테네만 아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충분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아테네만 보니까 좀 아쉬워. 뭔가 2% 부족해. 나를 잊으면 곤란하지 하면서 하고 등장하는 또 다른 폴리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아테네에 비교하면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선생님 이거 일부러 빈칸 안 비워놨거든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나름 영화 300으로 유명해진 폴리스죠. 19금 영화라 여러분 못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폴리스인데요.
This is Sparta! 네, 깜짝 놀랐죠? 네, 영화 300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This is Sparta. 스파르타라는 폴리스가 되겠어요. 뭔가 방금 그 딱 한 장면으로도 폴리스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아테네는 흔히 민주정치라고 해서 좀 자유로운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또 수호 여신이잖아요. 수호신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폴리스인데요. 반면 스파르타 굉장히 강한 좀 군사적인 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폴리스, 군사 통치가 유명한 폴리스인데요. 이 스파르타는 이제 아테네랑 다르게 자기 폴리스 안에 되게 큰 평지가 있었거든요. 평지가 있으니까 뭘 할까 얘는? 농업을 해요. 그래서 농업을 근데 시민들이 안 하고요. 자기가 이제 전쟁 과정에서 만들어낸 노예들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농업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기계가 없잖아요. 오로지 사람이 혼자 농업을 다 하는 거거든요. 노동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스파르타의 노예 숫자가 엄청 많아요. 얼마나 노예 숫자가 많았으면 시민보다 노예 숫자가 많아요. 거의 전체 인구수 중에 한 7, 80%가 노예, 20%가 시민? 약간 그런 느낌? 더 차이 나던가? 아무튼 그 정도 되게 극단적으로 노예 숫자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 많은 숫자의 노예들을 말을 잘 듣게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강력함을 보여줘야 돼서 군사적으로 통치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을 기르는 것, 이 자체가 스파르타는 굉장히 핵심이었다라는 특징을 지니는 폴리스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강력한 전사,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단체생활, 군사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일까 항상 의심이 가는 기록상 있으니까 실제라고 보는 어린 시절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판별을 해요. 마치 벌이나 개미들이 보면은 얘는 노예 개미, 얘는 수컷 개미, 얘는 여왕 개미 막 분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얘는 좀 비실비실하네 애기가 갖다 버린대요. 늑대 밥 같은 걸로 주고 얘는 튼튼해 앞으로 강력한 전사가 될 것 같아 하면 키우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교육 방침도 엄청나게 엄격해서 이 훈련에 못 버티는 자 나가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굉장히 엄격한 특히 재수학원 이런데 많이 묻기를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스파르타의 가장 큰 시험 출제율이 가장 높은 제일 큰 특징은 나머지는 적당히 보시면 되는데요. 요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서양 그리스 세계는요. 여성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스파르타는 건강한 전사를 낳기 위해서 이 건강한 전사를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어느 정도 지적 신체적으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똑똑하고 튼튼한 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교육 훈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진정한 여성을 위해 여성도 인간이니까 교육을 받아야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여성을 애 낳는 도구 취급을 하는 거라 그닥 이제 좋은 의미의 그건 아니지만 아예 다른 나라에는 교육 훈련 기회조차 없었는데 여기는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좀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교치로서 요게 포인트가 돼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주 포인트는 아테네를 보시면 되고요. 스파르타는 이제 적당히 읽어보시되 여성도 교육을 받았구나. 요게 특징이구나.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스파르타. 쌤이 근데 괜히 언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스파르타가 승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군사력 하면 넘버원 누굴 뽑았느냐? 모든 폴리스들이 스파르타예요. 진짜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키워내는데 왔다죠 왔다. 근데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점점 그리스에서 대빵자리를 누가 먹느냐? 아테네인 거죠. 아니 아테네 옛날 같으면 별것도 아니고 좀 돈 많고 조금 배 잘 타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얘네 뭔데 우리한테도 뭐라 하고 대장인 척 나대? 우리 폴리스끼리 동등한 존재 아니었어? 이 스파르타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힘만 봤을 때 스파르타가 짱이었는데 얘가 짱자리를 뺏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스파르타가 거기에 대해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 때문에 세졌잖아요. 그 반격하는 또 다른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동맹 역시 이름이 길어서 그냥 빈칸 그냥 안 비워놨어요. 바로 이 동맹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 세력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누구랑 붙을까요? 아테네랑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둘의 갈등은 전쟁을 낳게 되고요. 요게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 일명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됩니다. 스파르타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된 거니까. 결국엔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아까 했지만 파워는 원래 누가 세다고요? 힘만 보면? 스파르타. 그래서 전쟁은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지만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어쨌든 아테네가 됐건 스파르타가 됐건 그리스 안의 문제였거든요. 내부 분열인 거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리스 전체의 국력이 약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 틈을 타 그리스의 일종의 사촌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를 집어삼켜 자기가 제2의 그리스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첫 내용인데 이 중간에 좀 잠 얘기를 많이 넣고 막 영상 넣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 재밌게 해주려고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 되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리스 전체 역사적 흐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주 포인트 어느 폴리스 중심으로 봐라? 아테네 민주정치. 특히 여러분 별표 어디에 가장 많이 쳤습니까?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시대 전후를 중심으로 역사를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 문화와 함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